이방인, 알베르 까미, 김푸른솔 옮김.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니 어제였나? 잘 모르겠네. 양로원에서 전보를 보냈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 근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쩌면 어제였을 수도. 양로원은 마랑고에 있다. 알제에서 80km 거리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중에 도착하겠지. 그럼 거기서 밤을 새우고 내일 저녁까진 돌아올 수 있다.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달라고 했고 나의 사정상 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썩 내킨다는 표정은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라고 덧붙였다. 사장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순간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어쨌든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었으니 오히려 사장의 조의를 피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모레 상장을 달고 나타나면 그때 피하겠지. 아직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은 어중간한 상태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일이 정리될 테고 모든 게 보다 공적인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이다. 2시에 버스를 탔다. 매우 더웠다. 평소처럼 셀레스테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들 내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워했다. 한 분뿐인 어머니셨는데 셀레스트가 말했다. 떠날 때가 됐고 모두 나를 문 밖까지 배웅해줬다.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기 위해 에마뉴엘의 집에 들려야 해서 조금 정신이 멍했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 삼촌을 잃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서두르고 달렸다. 버스는 흔들렸고 휘발유 냄새는 진동했다. 도로와 하늘의 반사광까지 더해졌다. 이 모든 것들 때문인지 난 깜빡 잠들었다. 가는 내내 잤다. 깨어나 보니 옆자리 군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군인은 미소를 짓더니 멀리서 왔느냐고 물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네 라고 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거리다. 양로원까지 걸어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엄마를 보려고 했다. 그런데 수위가 원장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다. 원장이 다른 일부터 처리하는 동안 나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내내 수위가 말을 붙였고 마침내 원장과 만나게 됐다. 원장실로 안내받았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조그만 노인네였다. 원장은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악수를 했는데 어찌나 오래 손을 붙잡고 있던지 이걸 어떻게 빼야 하나 난감할 정도였다. 원장은 관련 기록을 보더니 어머님께서 3년 전부터 이곳에 계셨군요. 아드님의 유일한 부양자였네요. 라고 말했다. 마치 비난받는 기분이어서 뭐라도 해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을 끊고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아드님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든 형편이더군요. 아드님 벌이로는 어머님께 필요하셨던 간병인을 붙여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머물며 더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원장은 덧붙였다. 어머님께서는 여기서 비슷한 연배분들과 친분을 쌓으셨죠. 같이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며 지내셨던 겁니다. 아드님과 둘이 계셨다면 아마 심심해하셨을 겁니다. 아드님은 젊으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나랑 한 집에 사셨을 때 어머니는 언제나 아무 말 없이 나를 주시하며 시간을 때우셨으니. 처음 양로원으로 모셨던 며칠간 엄마는 계속 우셨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거였다. 양로원에서 몇 달 지내시더니 언제 울었냐는 듯이 잘 적응하셨다. 익숙해지셨으니까. 그래서였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 동안은 통 찾아뵙질 않았다. 한 번 찾아뵈려면 일요일을 전부 날려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뿐인가? 버스를 타러 가야 하지, 표를 사야 하지, 2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지. 원장이 또 말을 걸었다. 어차피 잘 안 듣고 있었지만 이 말은 알아들었다. 어머님을 뵙고 싶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원장은 서둘러 문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원장은 설명했다. 어머님을 작은 빈소에 안치시켜 드렸습니다.
작은 노인분들을 놀래키고 싶지 않거든요. 재원자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다른 분들께서 며칠 정도 날카로워지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기 힘들어지지요. 우리는 서너 명씩 모여 떠들고 있는 노인들로 가득 찬 마당을 가로질렀다. 우리가 지나가려 하면 조용해졌다가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수다를 떨더랬다. 숨 죽인 채 제잘거리는 앵무새 무리 같았달까? 원장은 작은 건물 입구에 나를 남겨두며 떠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을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보통 아침 10시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까지 고인 곁을 지키면 될 겁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종교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싶으시다고 평소 주변 분들께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일단 그렇게 준비해두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 알려드립니다. 고맙다고 했다. 엄마가 무신론자는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살아생전 신앙생활을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석회벽으로 만든 방이었다. 사방에 큰 유리창이 있었으며 무척 환했다. 의자와 X자 모양 받침대가 여기저기 있었다. 중앙에는 뚜껑 덮인 관이 받침대 2개에 의지한 채 놓였다. 덜 박혔는지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반짝이는 못들이 후드 색깔을 입힌 목판을 따라 보였다. 관 근처에는 흰색 가운을 입고 선명한 색의 스카프를 얼굴에 두른 아랍계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수희가 내 등 뒤로 다가왔다. 뛰어온 모양이다. 수희가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관뚜껑을 닫아버렸네요. 고인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못을 빼드리겠습니다. 나는 관에 다가서려는 수희를 말렸다. 그가 고인을 뵙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고 나는 네 라고 대답했다. 수희는 말없이 있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싶어 난처했다. 이윽고 수희는 나를 바라보며 왜요? 라고 물어봤다. 비난하려는 의도라기보단 궁금해 보였다. 잘 모르겠네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수희는 하얀 수염을 이리저리 꼬며 내게서 시선을 돌린 채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답했다. 멋진 하늘색 눈동자와 약간 붉은 안색의 수희였다. 앉으라고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기도 조금 뒤에 가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더니 출구로 향했다. 그 순간 수희가 저 여자한테 궤양이 났거든요.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간호사를 바라봤더니 눈 아래로 머리를 감싸는 붕대가 보였다. 코가 있을 자리는 평평하기만 했다. 얼굴을 바라봐도 붕대의 하얀 빛깔만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가 나가자 수희는 입을 열었다. 혼자 계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몸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희는 내 뒤에 서 있는 채로 남았다. 그가 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편했다. 빈손은 늦은 오후에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 찼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기대 붕붕거렸다. 이내 졸음이 내 정신을 잠식해가는 게 느껴졌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수희에게 물었다. 여기 오랫동안 계셨나요? 그는 바로 5년 됐죠? 라고 대답했다. 마치 내가 그 질문을 묻기만을 계속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리고 나자 수희는 한참 수다를 떨었다. 아마 자기도 자신이 마랑고 양로원에서 수의로 일하며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 수희는 64살의 파리 출신이었다. 그 말에 내가 물었다. 아, 여기 출신이 아니시네요. 그리고 나를 원장에게 데려가기 전에 수희가 엄마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이 지역에선 평지 날씨가 워낙 더워서 빨리 엄마를 매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다 수희가 파리 시절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아직도 파리를 못 잊겠단다. 파리에선 사나흘 정도 고인 곁을 지킨다. 여기선 시간이 촉박하다. 고인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연구차를 뒤따라가기 바쁘다. 그러자 수희 아내가 말했다. 이제 그만해. 아드님께 그런 소리를 해야 쓰겠어? 부끄러웠는지 수희는 사과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수습했다. 더구나 수희 이야기가 일리 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작은 빈소에 같이 머물면서 수희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양로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알려줬다. 아직 건장하니 일이라도 거들까 해서 수희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결국 당신도 재혼자인 셈 아니냐고 물어봤다. 수희는 그건 아니라고 대답했다.
사실 수위가 다른 재원자들을 그분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드물게는 노인네들이라고 불러서 이미 충격을 받은 터였다. 심지어 몇몇 재원자는 수위보다 나이가 덜 들었는데. 그런데 같은 층위에 놓고 바라볼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는 수위 자리를 맡았으니 어떤 측면에선 다른 재원자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 셈이니까. 그 순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순식간에 밤이 내려앉았다. 어둠은 빠르게 유리창 위로 쌓였다. 수인은 전등을 켰다. 갑자기 쏟아지는 불빛에 눈이 멀 정도였다. 수인은 저녁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 수희가 카페오레라도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침 카페오레를 무척 좋아하기에 기꺼이 수락했다. 조금 뒤 수희는 쟁반을 들고 왔다. 나는 음료를 들이켰다. 그래서인지 담배가 조금 당기더군. 하지만 엄마 앞에서 흡연해도 괜찮은지 마음에 걸려 망설였다. 고민 끝에 별 상관없겠지 싶었다. 수희한테도 담배를 권했고 우린 같이 담배를 피웠다. 그러던 중 수희가 말했다. 어머님 친구분들도 오셔서 같이 밤을 지새우실 쉴 겁니다. 일종의 관습이죠. 의자랑 블랙커피를 좀 갖다 놔야겠어요. 수희한테 전등을 하나 정도 꺼도 되느냐고 물어봤다. 빛 파편들이 하얀 벽면에 부딪히니 지칠 수밖에. 수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부 끄거나 전부 켜게끔 전기가 설계되었단다. 그 뒤로는 별로 수희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가며 의자를 날랐다. 수희는 한 의자 위에 커피 주전자를 올려놓고 그 주위에 잔을 쌓았다. 그러고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한 자리에 앉았다. 간호사는 등을 돌린 채 구석에 있었다. 그녀가 뭘 하던 중이었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팔 동작을 보니 뜨개질을 하나 싶었다. 포근했다. 커피 덕에 몸을 덮였고 열린 문으로 밤 내음과 꽃 향기가 스며들었다. 조금 좋은 것 같다.